5월 말 6월 초 굉장히 이벤트가 뭐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벤트 좀 전략 파악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세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과 이란 전쟁 이것부터 좀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위기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뭐 거의 예. 그러니까 뭔가 합의는 돼가는 것 같은데 뭐 늘 그렇지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항상.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혹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아까 아침에 뉴스 속보 보니까 또 이란 그 뭐 기뢰 설치하는 것 때문에 또 공격했다 뭐 이런 네. 뉴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늘 또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일단 방향성 자체는 결국 이제 뭐 늦어도 6월 안에는 뭐 합의가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좀 가고 있고 이란 측 언론도 계속 나오고 있죠. 뭐 호르무 제협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예, 우라늄 농축을 어디서 할 거냐. 이란은 이제 이란 내에서 해야 된다. 이제 미국은 밖으로 빼야 된다. 예.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합의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거의 근접은 한 것 같아요. 좀 분위기를 보면.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쉴 때 아시아 증시 급등했고 오늘 이제 뒤늦게 이제 한국 증시가 급등하는 거 보면 뭐 결론은 우리가 모르죠.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지만 일단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결국 조만간 전쟁 끝난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뭐 이게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기에 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이제 상수가 돼서 좀 일단 언급을 해드렸고요.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오늘 그 스페이스X 관련해 가지고 또 모멘텀이 증시에 좀 불었더라고요. 근데 상장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낙 대여인데 뭐 앞서서 또 시험 발사도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실어줬습니다. 2,658조니까 엄청 큰 거잖아요. 이게 미치는 영향이 한 가지 약간 블랙홀처럼 자금을 뭐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좀 하시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이걸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영향을 안 주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게 큰 회사가 상장하는데 안 주는 거, 안 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주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망가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일시적인 변동성이죠. 이제 그 뭐 ETF 추정하는 자금들이 당연히 이걸 또 이제 어느 정도 편입을 해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 같은 우주항공 내에서 어떤 건 팔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빅테크에서도 약간 이제 시총이 큰 기업들의 일부 약간 줄이고 이쪽 이제 스페이스X를 사야 될 것 같고 뭐 테슬라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은 방향으로.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이제 일시적인 수급 흐름이니까 사실 뭐 그런 변동성이 혹시 나온다면 그거는 당연히 기회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급적인 부담은 있더라도 이런 거대한 회사 지금 스페이스X랑 xAI가 이제 합병한 회사가 상장하는 거니까 우주랑 AI가 이제 동시에 상장하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 엔트로피 또 오픈 AI가 지금 시가총액 거의 한 1조 달러 얘기가 나와요. 그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는데 줄줄이 대어들이 앞으로 상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 AI가 뭐 거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진짜 이제 산업으로 인정받는구나. 그래서 상장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렇게 이제 대형 IPO들이 이제 갑자기 몰려서 상장을 한다는 건 이제 버블이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버블 징후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버블이 뭐 갑자기 꺾이는 건 아니고 보통 버블은 나중에 물가 올라서 금리를 연달아 올릴 때 버블 꺼지거든요. 근데 그건 아마 내년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투자분들이 생각할 건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그건 어쨌든 수급 이슈로만 보시고 일단 아 버블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증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우주 항공 그리고 AI 이런 부분이 결합된 굉장히 빅 대여 IPO 앞두고 있는데 버블 이런 부분들도 맞물려서 생각할 거리가 좀 있네요. 네, 오늘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는데 관련주에 이런 또 리스크와 또 모멘텀 잘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6.3 지방선거. 네. 근데 관련 수혜주 찾기 오늘 아침에 이제 증권사 뭐 건설주 이렇게 찾아야 된다 이런 것도 소리가 들린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전략을 좀 짜보면 좋을까요? 글쎄 별로 수혜주가 없는 것 같은데. 좀 수혜주는 없어 보여요. 뭐 지방선거라서 또 네. 그러기도 하고 뭐 대통령 선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수혜주 찾아서 뭐 매매하겠다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네. 사실 지금 온통 시장의 관심은 AI예요. AI 쪽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국내 정치 이슈랑 무관한 이슈라서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아까 건설주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뭐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크게 수혜받을 만한 업종은 그렇게 눈에 띄진 않는데 시장이 주도주도 없고 뭔가 되게 침체돼 있으면 이런 선거를 어떤 이벤트로 해서 종목장세 나와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잖아요. 종목장이 아니고 철저하게 주도주만 가는 거예요. 주도주 장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분위기를 좀 꺾기는 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건설주가 올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국내 건설 경기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 증가 이런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 올라간 배경은 해외 쪽이죠. 해외 중동의 재건 수주라든가 미국의 원전 수주 이런 건데 이건 뭐 지방선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건설주도 사실은 수혜받을 만한 거는 그렇게 딱 이렇게 만약에 수혜를 받는다고 해도 그 해외 쪽에서 받는 수혜 강도에 비해서는 현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사실 지방선거, 그러니까 이거죠. 지방선거 어떤 수혜주를 찾는 것보다 지방선거에서 이제 어떤 정당이 이기고 예. 만약에 민주당이 또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동안 상법 개정도 이끌어왔는데 만약에 또 이번 지방선거도 이기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정책 연속성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야당이 이기게 되면 또 이게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그렇죠. 있죠. 예. 정책 불확실성이 좀 이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결과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뭐 특정 업종을 거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방선거 이슈 다음에 그 정용진 회장 이슈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 머리를 숙인 뭐 정용진 회장 진심 사죄했다, 뭐 어떤 변명도 할 필요 없이 제 책임이다 이런 이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신세계 그룹주 관련해가지고 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네. 심각한 문제죠. 사실 이제 신세계는 그래도 워낙 이제 백화점이고 뭐 스타벅스랑은 상관이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그 신세계 주가는 다 저번에 한번 또 신고가가 나긴 했는데 이마트는 문제가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마트는 스타벅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 주주고 또 어쨌든 이게 누가 잘못했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명확하게 좀 뭐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정영진 회장이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대국민 사과한 거 자체는 당연히 뭐 저는 괜찮은 사과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걸 안 하고 또 회피한다면 더 큰 리스크에 좀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주가도 아마 지금 정영진 회장이 지금 사과하는 걸 좀 받아들이면서 좀 이마트 주가도 좀 반등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복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마트 주가가 이제 회복하는 거는 좀 시간은 필요하다. 그러나 다만 원래 이마트가 이 사건 전에 실적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매출도 좀 증가하는 모습도 나왔고 사실 스타벅스라든가 조선호텔 쪽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에요. 예. 근데 이제 스타벅스가 좀 이제 여기가 훼손되니까 뭐 일부 이익 감손이 있다 하더라도 조선호텔 쪽에서 돈도 잘 벌고 있고 또 동서원터미널 갖고 있거든요. 자회사 중에 신세계 프로퍼티라는 회사가 이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 거기가 이제 동서원터미널 개발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되게 좋은 모멘텀 많고 PBR이 0.2배밖에 안 돼요.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좀 타격을 받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마트 주가를 본다면 더 저는 뭐 나쁠 건 없다. 이미 다 뭐 맞을 건 다 맞아버렸다. 사업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 바닥은 찍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케빈 워시 그 신임 연준 회장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그 금리 경로를 짤 거라고 보시는지. 근데 뭐 이번에 연설하는 거 보니까 예. 자기 색깔을 안 드러내더라고요. 그냥 이제 나는 트럼프 말 안 들을 거야. 난 독립적이다 이 얘기를 좀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뻔한 얘기죠. 금리 인상도 할 수 있고 인하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다 열어놓는 건데 결론은 뭐죠? 하반기 물가 보고 그냥 결정하겠다 이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전쟁 끝나면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전쟁이 빨리 끝나주면 예. 국제유가 당연히 급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미국은 지금 미국 고용이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 단단하긴 한데 그 이번에 FOMC 의사록에서도 드러났더라고요. 고용의 좀 취약성에 대해서 이게 멘트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고용을 신경 쓰긴 쓰는구나. 그럼 여기서 물가만 잡히면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번은 할 것 같은데 근데 전쟁 안 끝나고 계속 늘어지면 뭐 인하는 당연히 없고 예. 반대로 인상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일단 케빈 워시의 그냥 이 취임 발언만 봤을 때는 자기 색깔을 드러내진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달이죠. 이제 6월에 FMC가 열리는데 6월 아마 중순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케빈 호시가 처음 FMC 데뷔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가 중요하고, 그때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6월 12일이 스페이스X 상장일이고 아마 그 다음 날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가 되게 좀 변동성이 네, 좀 크지 네, 않겠냐.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시장에 크게 뭐 영향을 줄 만한 뭔가 이슈는 없었다. 근데 케빈 호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금리 인상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눈치 입장에서 보이기도 하고. 그걸 네. 원하는 사람은 거기다 안 줄 가능성은 예, 예.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뭐 물가만 잡힌다면 인하 쪽으로 좀 방향 잡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미국 경제가 AI 빌드 아웃의 역전이나 둔화에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팩트를 보십니까? AI가 네. 근데 모르겠어요. AI가 이제 시작된 지 한 3년 됐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침투가 좀 시작되고 있고, 사실 뭐 이제 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산성을 혁명시키는 건데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저도 매일 쓰거든요. 매일 쓰는데 이 AI라는 친구가 점점 답변 기회가 점점 길어져요. 그러니까 난 이 정도 요청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엄청 써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심지어는 조금만 써 네. 이럴 때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써주니까 너무 좋아요. 제 리서치 시간을 엄청 줄여줍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AI 없으면 못 살아요. 당연히 못 삽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료 참 잘 만들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사님 하시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이제 리서치 하시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선 한번 써보면, 우리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냥 게임이나 하고 이러다가 한번 본격적으로 이게 앱들 탑재되면서 네, 어떻게 네. 됐죠?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타신 분들은 이제 나 옛날로 운전 못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AI가 변화시키는 부분은 분명히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제에 영향을 안 좋은 방향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류는 그동안 뭐 엄청난 변혁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도 그런 기술들이 나왔을 때 뭐 고용 줄어들 거다, 정말 큰 충격 받을 거다. 어떻게 됐죠? 경제는 계속 성장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AI가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AI로 인한 성장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고, 특히 AI가 좋은 게 비용을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네. 로봇까지.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오히려 저는 좀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5월 말 6월 초 전략, 결국 AI 전략으로 가볼까요? 근데 이제 네. 지금은 이제 8천까지 넘었잖아요. 저도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30년 평균 PER 계산하면 네. 9,800 나와요. 거기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무리해가지고 뭐 이제 쫓아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주도주여도.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게 지난주 이 시간에 왔으면 되게 편해요. 그냥 투자하시면 됩니다. 공포에 사세요. 이러면 되는데 8천이도 넘어가지고. 이렇게 폭등하는 상황에서는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좀 자제하세요. 예. 좀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수가 낮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밸류는 싸지만 이거 삼성 하이닉스 때문에 싼 거죠, 사실. 그래서 여전히 주도주에 집중을 하시되, 일단 내가 뭐 이렇게 현금 비중이 너무 높다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건 지난주처럼 흔들릴 때 금리가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변동성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용하셔서 비중을 늘리시고, 지금부터는 오르는 구간에선 저는 좀 관망하자. 네. 대신에 실적이 잘 나오는 주도주는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좀 나눠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잘 나오는 거 체크하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하겠네요, 이런 시점에.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저는 계속 몇 달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냥 네. 삼전 닉스가 제일 싸요, 전 세계에서. 지금요? 지금도 여전히 변함은 없어요. 네. 실적도 좋고, 둘은 여전히 PER 7배도 안 되는 회사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네요. 예. 그리고 만약에 급나간다, 그러면 1순위는 여기입니다, 여전히. 여전히 여기고. 근데 다만 이제 2순위로 볼 만한 거는 전 네. 2개 정도. 조선하고. 조선. 조선이 숫자가 잘 나오는데 주가가 못 갔어. 이제 네. 오늘 급등하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까지 사기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긴 숫자는 안 나오지만 주가 너무 올라가긴 했죠. 로봇. 근데 로봇은 결국, 어쨌든 예. 이제 대세잖아요. 예, 근데 이쪽은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되고, 중간중간 변동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를 이용해서 좀 적절하게 로봇도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조금 흥분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 네. 천천히 대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침착함을 유지하고 이런 방송 잘 봐야겠네요. 네, 네. 네,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런 투자 심리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염승한 LS증권 이사와 함께 5월 말 그리고 6월 전략 큰 틀에서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K 하이닉스의 기세가 정말 무섭네요. 장중에 230만 원 선까지 올라가서 당연히 이제 최고가 썼고요. 뭐 마이크론이나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영향력도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집중적으로 기업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SK 하이닉스가 결국 또 일을 내네요. 230만 원 선까지 올라가네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이번 주에 단숨에 200만 원 돌파하더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중에 230만 원까지 찍었는데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200만 원 될 것 같다가 뭐 잠깐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200만 원이 고점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232만 8천 원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격이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또 저는 적어도 이제 그 올해와 내년까지는 SK하이닉스에 큰 일은 없을 것이다. 큰 일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지속적으로 이제 메모리의 초과 수요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가 매출은 뭐 그리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 뭐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일부를 돌려달라. SK하이닉스는 뭐 7억 원씩 받아가는데 우린 뭐냐. 그래서 이제 파업까지 불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근간은 초과 수요, 메모리에 대한 초과 수요 때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해 한 250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기조는 사실은 올해는 물론이거니와 내년에도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30만 원을 찍었지만 제 주위에 저도 이제 계속 주식과 관련되고 이런 주식 방송에 출연하는 걸 아는 많은 분들이 대화 속에 주식 얘기를 하다 보면 하이닉스를 사도 되느냐 해서 저는 아직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조언을 일찌감치 받아들일수록 사실은 그분들의 수익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야 지난주, 지지난주 200만 원인데 어떻게 샀냐 이러신 분들은 이제 오늘 230만 원 올라간 거 보고서 이제 제 말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이 라이브로 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그 유튜브로 이제 그 녹화된 걸 보시거나 어쨌든 지금도 아직도 SK하이닉스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를 갖다가 지금 들어가셔도 지금 매수하셔도 내일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장담 못합니다. 한 주 어떻게 장담 못하지만 적어도 한 달, 두 달, 뭐 올해 정도를 본다면 충분히 지금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지금 이 가격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예. 수급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예. 그 초과 수요라는 메모리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아주 유효하니까 더 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하나 그 주식시장의 수급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기관들이 어떤 세력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해당 주식에 대해서 저평가다 아니면 고평가다라는 입장이 확고하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저평가고 근데 여기에 이제 수급으로 또 받쳐준다면 해당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이나 주요 기관 투자가들의 그 5% 공식을 중요하게 보는 것인데 수급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방송 보시면서 알고 계시겠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2배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의 단일 그 ETF로 한다면은 아니 단일 ETF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면 되지 ETF를 뭐하러 사냐? ETF는 원래 여러 종목을 바스켓에 모아놓고 그래서 하나의 종목에 부침이 생길 때 하나의 종목이 떨어지는데 다른 종목들을 메워주는 거를 갖다가 기대하면서 ETF를 사지 않습니까? 그게 펀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아니 그런 여러 가지 종목이 아니고 삼성전자 하나 SK하이닉스 하나 단일 종목밖에 없는데 왜 ETF를 왜 사라는 것이냐라고 의문이 달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왜 그런 걸 만들었냐 이게 더블입니다. 2배 ETF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그 2배 레버리지는 뭐냐면 SK하이닉스가 만약에 5% 오른다면 지금 만약에 오늘 출시된 레버리지 ETF를 사신다면은 10%의 상승률을 갖다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출시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죠. 상승한 거면 생각하면 좋은데 그럼 하락에도 마찬가지로 하락에도 그 폭이 커집니다. 상승에도 2배 커지니까 만약에 SK하이닉스가 5%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ETF의 하락률은 1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10% 올라간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만 10% 떨어지면 잠 못 이루는 분들 제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레버리지 ETF를 사실 때 정말 조심조심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떨어질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가장 가까이는 이제 3월 1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란을 뭐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였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갖다 진짜 폭격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주가가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180만 원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언제 어디서 악재가 터질지 모르니까 레버리지 ETF를 사시면은 2배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거꾸로
2배 떨어진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 그런 투자 성향, 그걸 갖다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해당 종목에서 난 충분히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자신 있어. 그러시면 사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현물을 사셔도 SK하이닉스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레버리지 ETF는 충분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레버리지 ETF 때문에 사실은 들어와서 SK하이닉스의 매수에 큰 어떤 그 우군이 생겼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SK하이닉스 뭐 주가가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니까 ETF 인기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레버리지 ETF 또 나왔기 때문에 뭐 인기 폭발 이렇게 또 많이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레버리지만큼 변동성이 또 가팔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 그런 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더 좀 믿고 가야 되는 겁니까? 네. 예. 그 일단 레버리지 ETF가 인기가 높은 이유를 갖다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 ETF 때문에 상승할 때는 2배, 하락해도 2배니까 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ETF를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ETF의 본질적인 가치에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어쩔 수 없이 해당 ETF를 승인한 이유는 무엇이냐? 홍콩에 이미 벌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ETF의 2배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어 있었어요. 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우리나라가 뭐 빠르게 이제 홍콩에서는 주식을 사지 마라 이런 어떤 장벽이 없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들도 홍콩에서 사셨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게 뭐냐면 그 블룸버그에서 아까 말씀드린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래서 가빠르게 그러니까 2025년 출시됐는데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ETF 인기도 올라가면서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제 그 ETF의 매물이 투자 매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막은들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코스피에다가 동일한 레버리지 ETF를 갖다가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은들 의미가 없다. 왜냐면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나 레버리지 효과를 갖다가 높이 사다 보니까 홍콩에 건너가는데 그러면서 외화 유출이 생기면 사실은 일석이조가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실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풀어주자. 그래서 오늘 이제 레버리지 ETF가 국내에 출시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출시됐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하지만 금융당국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5% 될 때는 좋죠. 하지만 주식시장이 뭐 영원히 상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상승할 수도 없고 매일 상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이번에 ETF가 5% 올라갈 때 10% 상승을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5% 떨어지면 10% 손실이 난다. 내가 2천만 원에 들어갔는데 ETF를 2천만 원에 샀는데 5% 하이닉스가 현물이 5% 떨어졌으면 10% 손실이 나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10% 손실 200만 원 손실이 나는 거예요. 하루에.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어떤 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갖다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ETF에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하시려면 이제 교육을 들어야 되는 게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교육 내용 안에서도 레버리지 ETF에 대한 주의사항을 아마 꼼꼼히 체크하셨을 것 같아요. 네. 또 말씀해 주셨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HBM4로 이제 넘어갔는데 발열이 핵심 과제라고요? 예. 그 어저께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보도자를 냈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 HBM5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발열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설계를 갖다 했고 완성을 했다라고 보도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HBM이라는 건 처음에는 D램을 8장을 쌓았습니다. 8장을 쌓다 보니까 당연히 8장을 갖다 다 이제 그 회로를 돌리다 보면 여기서 발열이 생기죠. 열이 발산하는데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처음에 8장이었는데 지금 12장입니다. 12장이면 어떻게 되냐? 8장 사이에 있던 간격이 12장으로 가면 간격이 더 좁아들어요. 그러면 그만큼 발열 이슈가 심각해집니다. 그 2년 전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에다가 그 HBM 납품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로이터에서 어떤 보도를 했었냐면은 삼성전자가 발열 문제를 못 잡아서 엔비디아 납품에 실패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발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로이터가 취재한 바로는 발열 문제 때문에 엔비디아에다 납품 못했다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열만 문제만 있었던 거 아닌데 어쨌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경계현 대표가 이제 경질을 됐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냐? 그만큼 발열이 모두 반도체에서 중요하고 HBM에서는 간격을 좁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뭐 12장에서 16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간격을 갖다 지탱했던 울퉁불퉁 올라왔던 범퍼라고 있습니다. 범퍼를 없애버리자. 없애버리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는 것이 대세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어저께 SK하이닉스가 뭘 발표했냐면 IC라는 일종의 이제 열을 쭉 뺄 수 있는 배관 통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경쟁사보다 압도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어저께 SK에서 자랑스럽게 보도자를 냈습니다. 근데 이 보도자를 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HBM4도 중요한 어떤 국면에 있지만 HBM4, HBM5, HBM6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마치 옛날에 CPU가 그다음에 모든 메모리가 점점점 이게 축소 지향을 갖다 하다 보니까 엄청난 혁신을 이뤘고 마찬가지로 HBM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됩니다. 발전하는데 중요한 어떤 난관 중 하나가 열인데 SK하이닉스는 열을 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더니 우리가 성공했어. 그리고 심지어 기존에 했던 방식, MR-MEF 방식 써도 문제가 없더라.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썼어도 문제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만큼 공정에서도 훨씬 수위를 잡기 편했다는 뜻입니다. 수위를 잡기 편해지려면 원래 했던 공정을 가급적 많이 써야겠죠. 하지만 원래 또 공정 가급적 많이 쓰고 싶지만은 간격이 좁아들고 다른 엔비디아 고객사 요청이 많아지면은 그대로 쓰지 못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근데 어저께 SK하이닉스의 보도자를 보면은 기존에서 중요한 공정을 차지했던 MR-MEF 공정을 그대로 쓰면서 IC라는 열을 갖다가 빼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기관을 통로를 만들어 줬는데 우리 열을 갖다가 30% 줄였더라. 이러면서 HBM5에 적용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HBM4는 이미 벌써 엔비디아랑 아직 뭐 다각도로 이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4는 말할 것도 없고 차세대 버전에서는 HBM5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까 말씀 범퍼가 없는 하이브리드 공정을 들어갈 거로 얘기했는데 SK하이닉스 어저께 내놓은 것은 결국은 하이브리드 공정을 안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추정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보다 한 발 빨리 HBM4를 넘어서 HBM5를 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난관을 갖다가 하나 뚫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그 발열 이슈를 좀 획기적으로 뭐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올라서 따라하기는 좀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그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 투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리해서 못다한 말씀까지 더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30만이 넘었죠. 30만이 넘었는데 이 30만 원은 이제 부담스럽지 않고 200만 원 부담스러운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화면은 32만 원인데 삼성전자 2017년 10월 달에 50분의 액면 분할을 했어요. 그때 권오현 부회장 시절인데 결단을 내려서 50분의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액면 분할하기 이전에 주가로 환산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얼마입니까?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은 이제 비싸고 액면 분할 30만 원 싸 보입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PER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 PER은 여전히 5배 정도다. 라는 관점에서 저는 저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사셔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마이크론이 뭐 19% 올랐어요. 20%. 아니 마이크론이 그러면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시총이 뭐 몇천억짜리 기업이 1조 달러라는 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우리가 환율 1,500원을 계산하면 뭐 1,500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이크론이 한 방에 20% 상승인데 UBS 증권의 리포트가 결정타였습니다. UBS 증권이 그 목표가를 대폭 올렸죠. 왜?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초과 수요가 지속된다. 그러면서 UBS 증권 리포트를 간단하게 기억한 바로라면 29년도에 본인들이 추정했던 EPS가 확 올라가요. 여전히 초과 수요가 29년도까지 이루어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UBS 증권의 견해를 따른다면 여전히 이제 메모리 초과 수요가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보다 보수적으로 냉정하게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중국 반도체, CXMT, 창신 반도체의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3곳이 이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장악하고 있지만 이 세 기업이 증설을 쉽게 하지 않아요. 왜 증설하는데 요즘은 30조 정도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현재도 꽤 좋은 영업이익 거두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증설했냐 이런 어떤 맥락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무엇이냐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메모리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SK하이닉스가 존폐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증설하지 않습니다. 물론 증설을 하겠다 얘기했는데 30년도쯤에 아마 증설 물량이 나올 거로 여겨집니다. 근데 무슨 말씀드리냐 여기랑 완전히 논외로 치는 곳이 어디냐? 중국 창신 반도체입니다. 중국의 창신 반도체는 증설을 거듭해서 메모리 가격이 떨어져도 본인들은 아랑곳하잖아요. 왜? 중국 당국의 보조금 막대한 보조금을 받으니까요. 시장의 어떤 원리를 갖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창신 반도체가 증설을 해서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면 그대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분명히 괜찮고 내년에도 괜찮긴 하겠지만 그럼 한번 내년쯤에는 추세를 지켜보자. 창신 반도체 증설이 어느 정도로 잘 될지 한번 지켜보면서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같이 봐야 되고 창신 반도체 증설이
현실화된다면 누가 먼저 타격을 받겠습니까? 삼성전자죠. 왜냐하면 HBM이라는 경쟁력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직 SK하이닉스보다 뒤처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후차적으로 당연히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 종목의 주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변수가 또 이제 중국 기업이라는 게 하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 예. 부분으로 잘 퍼즐을 맞춰서 최상의 결과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SK 하이닉스 기업 분석 오늘 해드렸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8,000배 시대에 오늘 조정받고 있는 시장인데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 김재생 현대차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한 달에 한 번씩 와주시는데 오늘입니다. 자, 일단 금통위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8회 연속 동결이었고 신현송 신임 총재가 처음 취임 이후에 내린 또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네. 이번에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왜 그랬냐를 봤을 때 현재 상황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시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공급 측 측면에서의 그런 물가 상승 압력 증대는 사실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와 투자 활성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는 좋게 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K경제잖아요. 네. 좋은 사람들은 좋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좋지 않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소비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또 고려도 했을 수밖에 없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동결을 또 8차례 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는 인상 시그널은 보내줘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두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올해 인상할 수 있다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말로 가이던스는 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에 왜 그런가? 사실 물가 상승 압력 물론 공급 측 측면이긴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 물가로 상승 압력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한 환율과 또한 부동산 시장 급등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인상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이미 한 차례는 완벽하게 프라이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인상 전망하고 있고요. 두 차례일지 한 차례일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은행도 이렇게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인상 전망 이런 것들은 또 가이던스를 해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성장률 전망치를 2%였는데 2.6%로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폭은 굉장히 대폭 상향인 거죠. 사실 네. 이번 사이클 전에 반도체 네. 사이클 전에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 올지 몰랐던 것처럼 네. 이것도 한국은행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 예. 수출이 좋고 투자가 좋은 상황인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 반도체 사이클은 사실 한국은행이든 투자자든 누구든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었고 작년 9월부터 조금씩 이제 프라이싱 되기 시작했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사실 한국은행 또한 나머지 경제 연구소들이 이렇게 한국 경제, 올해 경제 성장률,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빠르게 올리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AI 관련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굉장히 뒷받침되는 그런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사실 이번 1분기 실적 네. 발표에서 특히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에서 이제 네. AI 수요가 확인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가 그림도 그려보고 번역도 해보고 이런 거에 많이 썼었죠. 하지만 이것이 큰 효용 확대 이런 것들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에이전틱 AI라는 완벽한 수요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에이전틱 AI가 정말 내 삶의 효용을 높여주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B2C뿐만 아니라 B2B 그러니까 기업들 중심으로 에이전틱 AI의 사용량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AI가 강력한 건 알았는데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 11월 달 기억하시겠지만 AI 버블론 같은 이슈도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1분기 되면서 완벽하게 AI 버블론이 사라지고 오히려 AI가 너무 파괴적이다, 너무 빠르게 증가한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쇼티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AI 수요 확인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결과로서 이제 GPU들의 렌탈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임대 가격 우리가 급하게 어떤 모델을 돌리고 이렇게 하려면 그 GPU를 빌려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 임대 가격까지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반영한다면 AI에 대한 수요는 정말 1분기 실적 발표를 이후 확인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걱정은 오히려 이렇게 AI 수요가 완벽하게 커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AI 투자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다. 말머리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이 비싸다 정도의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지 AI 수요는 진짜 백이다. 이렇게는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오시는 분들 최근 들어서 이 질문을 공통적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분위기를 커버하시기 때문에 여쭤보면 삼성닉스 레버리지 ETF가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삼성닉스 ETF, 레버리지 ETF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두 종목에 대해서.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ETF에 투자는 하고 있지만 삼성닉스 종목은 못 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TF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규정상 한 종목이 이제 25%를 넘을 수 없고 최소한 10개의 종목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투자하고 싶지만 그렇게 ETF로는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비중 제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고 싶은 만큼 다 사지는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이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홍콩이나 미국에서 이제 레버리지 ETF를 많이 투자했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편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해외 투자기 때문에 환 변동성도 있고 또한 외국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신 분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분들마저도 이번에 이제 한국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옴으로 인해서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수급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말해서 하지만 이런 레버리지 ETF는 사실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를 때 더 시장을 끌어올리고 내려올 때는 더 빠르게 떨어뜨리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첫 번째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결국에는 우리가 비중 때문에 다른 종목도 좀 담아야 되는 ETF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담다 보니까 더욱 더 대형주 중심, 두 종목 중심으로만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의 소외감은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ETF의 출시 이것은 첫 번째로는 시장의 변동성, 현재도 많이 크잖아요. 코스피 변동성. 그런데 코스피의 변동성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대형주, 특히 두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더 크게 진행될 수 있다.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용건님이 말씀해 주신 K자 그것도 여기에 좀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약간 맞습니다.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코스피가 8,000 넘는 걸 이번 주에 보다 보니까 또 증권사에서 만 이렇게 또 외치더라고요. 그게 현실 타당한 그런 수치인지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저는 너무 빨리 오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할 만큼 정말로 시장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 사실 이제는 반도체 업종이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반도체 반, 비반도체 반 이거를 따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비반도체 업종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 비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이번 슈퍼사이클, 이번 사이클에서 사실 이익 증가가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시장에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PER,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반도체 업종은 이젠 이런 ROE나 이익에 비하면 밸류에이션이 비싼 수준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반도체 업종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종은 아직 밸류에이션이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역사적 저점은 언제 발생했냐?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 국면 될 거다 정도일 때 이런 밸류에이션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2027년까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너무 낮다라고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2021년 정도의 밸류에이션인 6.25배만 받더라도 저는 9,750포인트까지 코스피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면 저희는 12,000까지도 갈 수 있다 정도로 전망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황된 많이 아니네요. 5,000은 너무 오랫동안 5,000 갈까 약간 그런 얘기하다가 결국 만까지는 얼마 세월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할까 싶었는데 데이터를 넣어보면 뭐 9,000, 또 12,000
12,000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현실적인 그런 데이코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변동성이 클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조정 시 매수 비중을 좀 확 늘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권유를 하세요? 사실 이번 장의 특이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보통 우리가 미국장을 많이 보면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변동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빅스가 떨어진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장 때 변동성이 적은 모습들이 있는데 이번 한국장 같은 경우는 아주 변동성이 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봤을 때 사실 반도체 업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만 증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TSMC가 5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두 종목, 미국 대만 같은 경우 한 종목이 거의 대부분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의 효과가 시장 전체에 너무 빠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9,750, 12,000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것이 스무스하게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5%, 2, 3% 떨어질 수도 있고 조정장 10% 정도가 오는 조정장 정도는 빈번히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장에서 매수 전략은 상당히 유효하다. 반도체 업종이 내년 초까지는 분명히 갈 수 있을 만한 요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이 계속 될 거지만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없을 것 같지는 않다. 5%에서 많으면 10%, 정말 큰 이벤트 발생한 마이너스 20%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정장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펀더멘탈적인 요소를 해치지 않는다면 저는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시, 변동성이 큰 장에서 조정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만 피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피 만시대 열려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부 반도체 아니니까 이제 반도체 주도주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픽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예. 사실 좀 어려운 장이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코스닥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다른 업종 가지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런 강세장에 특히 저는 후반부로 점점 진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강세장의 후반부 마지막 1년이 남은 상황에서는 주도주로 압축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봤을 때 우리가 나스닥, 과거 나스닥의 강세장들을 분석해 보면 보통 5년 정도의 강세장들이 유지돼요. 네. 강세장이 보통 5년 정도 유지되는데 지금 나스닥 강세장 3.5년째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AI 강세장이 한 1.5년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1.5년의 마지막 1년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오르던 주도주들이 계속 오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한국에서는 뭐냐? 결국에는 반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비반도체 업종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반도체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이외에 전력기기나 그런 밸류체인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IT 하드웨어 이런 업종들은 같이 올라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갔다가 반도체가 쉬면 비반도체 업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AI 인프라 안에 있는 주도주지만 좀 소외됐던 애들이 다시 또 오르는 그러니까 네. 번갈아 가면서 오를 거기 때문에 저는 AI 인프라 안에서 로테이션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50% 이상을 투자하시면서 다른 AI 인프라에 들어간 애들 위주로 덜 올랐던 애들을 찾아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지 아예 완전히 다른 애들, 경기 민감주나 이런 것들은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AI 중심, 주도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형주 중심 강세장은 유지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코스피를 아직도 좀 더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이 나왔네요. AI 주도주 여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유익했고요. 다음번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한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에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1조 달러, 그러니까 시총 기준으로 해서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영향 이런 부분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뭐랄까요, 첫날 출시하는 날 또 이렇게 호재
가 겹치면서 다행스럽습니다. 뭐 어제 보셨겠지만 이제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UBS에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네. 차원이 다르게 올려버렸죠. 주당 1,600달러 이상. 그러니까 지금 제일 높은 데들이 뭐 1,100달러 뭐 이 네. 정도인데 압도적으로 높이면서 구조적으로 이 소위 반도체 랠리 이 쇼티지가 2028년까지도 유효하다. 또 장기 계약으로 이익이 아주 단단하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말의 적용은 그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이 전날 마치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올렸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2배 레버리지 출시 축하 보고서 이런 형식이 돼 버렸는데 어쨌거나 지금 레버리지라는 거는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14만 명 정도가 그 소위 의무 강의를 수강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강조들 많이 했을 텐데 양날의 검이고 음의 복리 효과가 있고 중간에 타이밍 잘못 맞추면 좀 오래 들고 가다 보면은 예상한 수익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레버리지 ETF라는 것 자체의 특성을 감안하실 때 올라갈 땐 좋지만 떨어질 때는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숨어 있는 이자 비용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러니까 소위 장기 투자하실 거면 레버리지 ETF는 활용 안 하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하신다면 정말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어쨌든 이곳이 상승 하락에서 당일날 모든 것을 그 소위 기준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장 후반 정확히는 한 2시 넘어서부터죠. 그때부터는 올라갈 땐 더 살 가능성이 있지만 팔 때는 더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동을 장 후반에 좀 더 강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소위 레버리지 ETF 도입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레버리지 ETF 아마 하신 분들은 교육을 다 들으셔서 어떤 구조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만큼 투자 유의사항도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면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뭐 몇 조가 막 한꺼번에 몰린다 이런 기사들이 일단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어제 유의미하게 1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도 오늘 좀 발견이 되는 듯해요. 근데 매수가 지속될까요? 그런 환경이 될까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의 호황, 랠리가 여전히 시크리컬하다. 결국은 경기에 민감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가격에 못 사겠다 하신 분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네. 뭐 그건 왜냐하면 국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어제 UBS의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다면 구조적이고 장기화돼 있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익도 잘 나지만 멀티플도 높아질 때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마도 이제 외국인의 그러한 매수 가능성이 조금 더 좀 넓혀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거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판 것 같은데 네. 그 팔았던 종목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오히려 비중은 더 올라갔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이제 36% 코스피에서 외국인 비중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이에 100조 이상 팔았다고 하는데 100조 원 이상 실제로는 그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비중은 39%가 넘었어요. 아마 오늘 뭐 이렇게 가면은 조만간 40% 넘어가면 그러면은 10년 내에 최고점을 뚫는 겁니다, 완전히.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거의 금방 와 있고 이제 뚫을 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외국인들이 수급에서 뭔가 한국을 되게 뭔가 불안해해서 팔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기관 투자자들은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고 어느 정도 목표되어 있는 비중을 넘어서면 차익 실현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마치 우리가 수염 날 때 수염을 깎는 것을 쉐이브 오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말로 리밸런싱을 쉐이브 오프 한다고 그렇게 보통 표현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런 거래는 당분간 있는데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판다.
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또 다행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8,000 넘고 오늘 뭐 장중에 8,400 넘다 보니까 코스피 만을 그리시는 분들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외국인 매수가 좀 착 붙어주면 또 긍정적이니까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밸류체인 이런 부분에 잘 타야지 수익률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철저하게 소외됐거나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병목 현상을 좀 찾는 듯한 느낌입니다. 원인은 뭐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쇼티지란 얘기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이제 이거를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그러니까 바틀렉이란 표현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병목이 나타난다. 막 다 너도 나도 와서 살려고 난리를 치는데 잘 공급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AI 지난주에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또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당일날 핀투엣에서 사실은 거래가 됐었던 그 가장 핫한 장표가 있는데 6표입니다. 그때 엔비디아 실적보다 이 표가 더 핫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젯밤은 UBS였고 지난주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 차세대 칩을 활용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내년에 지을 때 얼만큼 소위 투자가 더 늘어나는지 그거를 분야별로 분석을 해놓은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되게 핫해졌는데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의 GBVR 이제 무슨 약자인지 저 위에 이제 양쪽에 큰 맨 위에 검정색으로 GB300, VR 20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베라루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차세대. 예, 그다음에 GB는 그레이스 블랙웰의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첫 글자는 CPU 이름이고요. 뒤에 두 번째 글자는 GPU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네. 버전 이름인데,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그레이스 CPU의 블랙웰 GPU를 혼합해서 쓰고 있는 그러한 이제 아키텍처를 쓰고 있다 시스템. 근데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베라루비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베라 CPU에 루빈 GPU가 장착된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내년부터 많이 만드는데. 통으로 딱 봤을 때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대략 한 2배 정도 비용이 더 늘어난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2배 정도 늘어나는데 그 안에 세부 사항을 놓고 보면은 그게 천차만별이다. 네. 1등으로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거 제가 옆에 1등 써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역시 반도체. 예. 이게 얼만큼 느느냐? 이제 현재보다 내년 차세대에서는 435% 네. 5배가 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UBS의 그런 공격적인 목표 주가가 이해가 갈 그럴 만한 만큼 지금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차세대로 올라갈 때 똑같이 2배가 아니라 5배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마이크론의 주가가 그런 식으로 또 샌디스크 주가 이런 것들이 잘 날아가는 이유가 그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2등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나는 두 번째가 233% 늘어나는 PCB 기판. 최근에 다 뜬 게 여기에 맞습니다. 이유가 있었네요. 요거 그대로 지금 주가가 네. 오늘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반도체 기판이 그 다음에 많이 늘어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많이 늘어나는 게 MLCC. 네. 그러니까 콘덴서입니다. 삼성전기가 위아래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무라따 뭐 이런 데도 그러니까 182%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제 4, 5번째를 안 했는데 1등 바로 위로 가시면 스위치 칩, 네트워킹 칩. 결국은 그 안에 칩들 간에 소위 통신을 하는 거. 이런 거와 관련된 투자도 엄청난다. 그래서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또 많이 가고 네. 있죠. 그게 이제 한 120%. 이게 이제 4, 5등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년도 차세대 칩으로 넘어갈 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이 많긴 많은데 그 안에 보시면 메모리 1등, 기판 2등, PCB 2등, 그 다음에 MLCC 3등, 나머지 네트워킹 쪽. 결론적으로는 이쪽과 관련된 향후 이익 증가, 매출 증가가 당연히 예측이 되다 보니
시장의 주가는 그걸 당겨와서 선반영해서 계속 지금 주가를 위로 밀어 올리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네. 요 표를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런 귀한 자료는 어디서 이렇게 발견을 하시는 거예요? 이 트위터 가보면 다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런 귀한 자료 앞으로도 잘 마켓나우 위브에서 보여주시고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신기한 게 메모리, PCB, MLCC 이게 최근 이렇게 급증하는 흐름들이 폭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 저기에 이유가 있었다.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잘 가는 건 좋은데 너무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급히 먹는 밥이도 체한다. 이렇게 또 조정의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스페이스X 상장입니다. 맞습니다. 워낙 이제 대여가 딱 나스닥에 뭐랄까요 상장이 되다 보면 그쪽으로 블랙홀 같이 자금을 쭉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이쪽은 뭐 좀 괜찮겠지만 그 외에 또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 워낙 이제 큰 성장주가 거기에 이제 딱 등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 금리에 더 민감해지는 시장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염려하는 리포트를 어제 또 머니코드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시면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이게 팩트 체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네. 말씀 주신 대로 네. 지금 미국의 일단 당장 6월 12일로 날짜가 잡혔죠. 스페이스X가 거의 뭐 예측컨대는 2조 달러 수준까지 수요가 아마 잡히면 2조 달러 수준으로 당장 탑5 안에 들어가는 네. 정도의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뭐 오픈 AI, 엔트로픽 다 줄을 서 있어요. 이제 몇 달 안에 다 들어올 텐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도 한 1조 달러가 넘게 들어올 텐데 2조 달러, 1조 달러 그냥 우리는 1조 달러 이번에 넘었다고 아까 서로 막 환호했는데 그냥 IPO 할 때 그냥 1조, 2조 달러를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네. 흥미로운 건 이 세 개의 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하지만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러면 결국은 그 이번에 IPO 해갖고 자금 땡기는 것도 있지만 네.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소위 빚도 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에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 이뿐만 아니라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 대표적으로 M4 플러스 1 하면은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M4에다가 플러스 오라클. 오라클은 완전히 빚내서 투자하는 대명사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나머지들도 워낙 빚들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개 회사들을 합쳐서 1년 전 대비 지금 이번에 얼마나 좀 많이 늘었을까 하고 체크를 해봤더니 지금 원래 작년 1년 전 1사분기 말에 장기 부채가 합산으로 219억 달러였는데 이번엔 409억 달러, 거의 87%가 늘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설비 투자 엄청 늘어서 우리나라에서 AI 워낙 그 매출이 많이 나서 좋긴 한데 상당 부분은 빚을 내서 우리한테 네. 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 자체는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들이 이전에는 내가 벌어서 투자를 했으니까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었는데 빚을 내서 투자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금리에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예. 없다. 거기에 아까 말씀 주셨던 스페이스X, 엔트로픽, 뭐 오픈 AI 다 마찬가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땡긴 돈으로 한계가 있으면 결국 빚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는 AI가 소위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에서도 큰 손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금리가 상당히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PC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가 급등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 리스크는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이란 전쟁이 좀 휴전이 확실히 좀 잡히면 유가 빠지고 유가가 그래서 최근에 좀 밀렸죠. 그래서 하락하면서 일단 안도렐리 금리도 조금 내려오고 하긴 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일단 유가가 내려온다고 해서도 엄청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도 조금 낮고 왜냐하면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소위 유가가 내려와도 금리는 쉽게 안 내려올 수도 있겠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금리라는 것은 시장 금리라는 것은 물가 때문에도 올라가지만 내가 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길게 빌려주면 내가 좀 프리미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너 부채 너무 많어. 그러니까 네가 좀 더 나한테 금리 더 줘야 돼. 이걸 이제 실질 금리라고 합니다. 요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건데 최근 들어서 미국 금리 올라간 거 보시면 전쟁 기간 동안인데 지금 보시면은 검정색이 물가를 감안해서 올라갔던 폭이고요. 네. 그 다음에 노란색이 실질 금리, 아까 말씀드린 기간 프리미엄 같은 걸 감안해서 올라간 거예요. 보면 실질 금리 때문에 올라간 게 더 많죠. 따라서 이번에 실제로 이란 전쟁이 뭐 저는 한 협상 가능성, 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금리가 예상 밖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는 그러니까 소위 지금 빚을 너무 미국 정부가 많이 냈기 때문에 실질 금리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커져 있는 것만은 분명해서 여전히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 전쟁 끝나면 모든 게 다 해결돼라고 마음 먹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미국의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신경을 써 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입니다. 금통위 우리나라 이슈가 있고 저희 마켓나우 2부 딱 시작할 때 그게 이제 발표가 돼서 속보 저희가 또 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좀 의미 있는 거는 그 신현송 신임 총재가 이제 처음으로 주관하는 그런 회의인데 동결을 예상하거든요. 그런데 뭐 기사 보니까 일부 인상, 소수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 선 위에서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환율 불안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 관전 포인트를 잡고 내일 금통위 이슈를 바라볼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기조로 다 바뀌어 있다라는 거. 네. 우리만 따로 놀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도 동결은 하되 포는 아마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첫 번째 높다. 네. 그 자체가 우리나라 금리, 시장 금리의 지금 벌써 우리가 뭐 4%대 이미 진작에 지금 10년물이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4.2까지 갔다가 지금 오늘도 그 근처에 와 있던데 전반적으로는 금리가 좀 강세일 가능성이 좀 높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은 근데 사실은 이러면은 좀 뭐랄까 원화 강세로 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역외 NDF, 그러니까 역외에서 차익 거래로 거래되는 소위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 이것이 이제 신현종 총재가 얘기한 거고 아마도 관련된 언급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부터 우리가 시장 자체가 24시간 돌아가고 이제 외환 시장이 외국인에 대한 규제도 좀 많이 풀리면서 상대적으로 역외 NDF를 영내로 그러니까 소위 정규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환이 좀 불안 요인이긴 하나 펀더멘탈을 반영하기보다는 수급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시장이 굉장히 핫한 이슈로 가득한 그런 시장인데 잘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이슈도 저희가 한번 잘 커버해서 전략에 좀 보탬을 될 수 있도록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시장 신고가 계속 갈까요? 시장 바로 제대로 보기에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SB 리서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음 주가 벌써 6월이더라고요. 그렇죠. 6월도 이 기세를 확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뭐 5월 내내 상승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렇게 쉬어가는 게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올라왔고 또 부담되는 그런 캐펙스 투자, AI의 캐펙스 투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걸러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는 이제 6월 초부터 대형 IPO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그런 AI 얘기가 한번 그런 캐펙스 투자의 우려감을 덜어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좀 모자랄 수도 있다, 빡빡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보다는 제 생각에는 AI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덜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6월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또 4월 같은 강세장이 나타날 수 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중에는 왜 그런 내용이 현실화될 수 있는가 네.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법을 혹은 법을 아니다. 이거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것도 실적이잖아요. 네. 근데 실적 괜찮았거든요. 네. 6월에도 괜찮을 수 있을지.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실적이 보통 프리어닝 시즌이 3월, 6월 이렇게
9월, 12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되기 한 보름 전부터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6월 중순 이후부터는 또 프리어닝 시즌으로 들어서서 마치 지난 3월부터 3월 후반부터 시장이 꿈틀거렸던 것처럼 6월에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뭐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테니까 미국을 안 볼 수가 없어서 미국 쪽을 보더라도 1분기 지금 기업 실적 그 백셋에서 집계한 것을 지금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 보시면은 S&P 500 자체도 28.4%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도 지금 예상이 되는 게 저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 4분기도 이익은 증가하는데 저렇게 좋게 28% 뭐 이런 식까지는 아니어도 네. 작년의 증가율보다는 낮아진다라고 이렇게 올해 내내 이어진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 분기만큼 기대할 수 있겠고 그 다음 3분기, 4분기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도 우리나라도 기업 실적 좋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매도는 약간 좀 아쉬움으로 포인트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까지 붙어준다면 코스피 만도 열릴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네. 느낌?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올라가는 속도만 좀 조절이 되더라도 외국인 매도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비중이 펀드 내 비중, 글로벌 펀드 내 비중이 한국 비중이 많이 커지니까 줄일 수밖에 없죠. 그건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삼성전자만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가 주로 이제 매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외국인의 매수 대상 또 매도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한 종목만을 놓고 봤을 때 비중을 한번 따져보면요. 외국인이 보유한 비중을 따져봤을 때 5월 초에는 49.37%에서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48.38% 어제 기준이죠. 예. 그렇게 1%가 줄어든 겁니다. 뭐 5천만 주를 매도했다 해서 많이 매도한 것처럼 보이고 조단위 매도라고는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거에 비하면 물론 외국인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진 거에 비하면은 1%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한국 시장이 싫어서라기보다도 비중 조절의 개념으로 보는 게 역시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AI 캐펙스 투자가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직격탄을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당장 우려할 얘기는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매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AI 쪽의 움직임하고 좀 연동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나오고 있는 매도는 뭐 그렇게까지 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월이 이제 다음 주인데 이제 6월 한 달 내내 동안은 글로벌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을 잘 그렇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여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금통의 소식도 발빠르게 속보로 네. 전해드렸는데 금리 인상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예. 금리 인하가 이제 대세였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금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미국 쪽을 놓고 보더라도 오늘 우리 건 지나갔고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22 유럽부터 시작해서 FOMC 회의하고 BOJ 회의 이렇게 열릴 예정인데 FOMC 회의만 놓고 보더라도 금리가 지금 내려가기보다는 물론 동결 쪽의 확률이 높은데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올라간다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금리는 푸른색처럼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붉은색의 10년물 유통금리는 그보다 앞서서 움직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이게 되면 기준금리보다 약 한 100bp 정도가 더 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준금리가 350에서 375bp 여기다가 한 100bp 더하면은 상단을 놓고 봤을 때는 475 뭐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죠. 최근에 왔었던 금리가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또 위기네 뭐네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이 지금 올 수 있는 그 한계까지 올라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까지 왔으니까 또 여기서 국채 사가지고 뭐 투자해서 이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단 쪽이 막혀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금리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채권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먹을 것인가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금리 4% 넘어서서 5%까지 가는 금리는 이 절대 수준 레벨을 놓고 봤을 때는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까지 간 금리를 투자 못하겠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는데 채권을 사서 시세 차익을 먹겠다라는 건 하단이 막혀 있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은 채권 시세 상단이 막힌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겠다. 금리는 매력적이지만 채권 투자하기에는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미국이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잖아요. 네. 이제 바뀌는데 금리 인하와 연준의 자산 축소 함께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관전 포인트가 이건 것 같고요. 예. 금리 인하하고 더불어서 이제 자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게 두 가지죠. 네. 케빈 워시가 등장했을 때. 예. 근데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임명이 됐고 취임을 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사람만으로 보는 건 사람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사람을 위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경제 상황을 봐야죠. 케빈 워시 혼자서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 자체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보시면은 자산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자산을 줄이겠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자산은 페드의 자산, 연준의 자산은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저게 1년 정도를 놓고 본 것인데 저점을 QT 마무리되면서 2025년 12월에 저점을 형성하고 자산이 그 이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렇게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무슨 경기 부양 성격으로 국채를 매수해 주는 게 아니라 단기 국채가 좀 입찰이 부진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하면은 연준이 들어가서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걸 중단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물론 MBS처럼 빠져나오는 축소되는 금액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럴 비일,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사줘야 되는 양은 단기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막으면은 단기 자금 시장에 교란 요인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런 문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케빈 워시가 대차 대조표를 줄인다 이 개념보다는 대차 대조표의 듀레이션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저것 때문에 뭐 시장이 무섭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국채 발행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부담이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은 더 심하잖아요. 가장 크죠. 예, 이게 참 걱정일 듯도 하고 네. 우리가 또 수요 공급 차원에서 금리 신경 쓰는데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연준만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국채를 사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뭐 중장기물까지 막 사가지고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QE가 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단기물을 보충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해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 자산도 증가를 했지만 전체 자산은 약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나타났지만 그게 뭐냐면은 단기 국채 이외의 자산이 줄어든 것이고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 계속 일사천리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표에서 늘어났었던 금액이 한 1,700억 달러 정도가 늘어났는데 실제로 같은 기간에 단기 국채 보유량은 한 2,000억 달러 정도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기 국채를 주로 사고 나머지 쪽은 아까 말씀드린 MBS 같은 모기지 같은 경우는 좀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팔았다기보다는 만기가 된 걸 그대로 상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렇게 단기 국채를 계속 사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상황에서 과연 중장기물은 괜찮을까? 말씀하신 대로 국채들을 다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전쟁 비용 같이 갑자기 더 발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봤을 때 여기서 빼도 혼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발행이 잘 되게끔 잘 소화가 되게끔 은행 쪽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런 조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은행 규제 완화 자체가 미국 국채뿐만이 아니라 4월에 시장이 좀 괜찮아질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가 또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놓고 보면은 규제 완화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표에서 뜻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위쪽에는 미국 은행이고요. 아래쪽은 유럽 은행입니다.
유럽은 규제 완화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미국 은행은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자본 필요한 금액이 저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뒤로 네, 가서 네. 자기 자본 금액이 필요한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기 자본 얼마 대비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규제를 정해놨는데 그 필요한 금액을 줄이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늘어난 금액이 대강 지난 금액까지 올해 1, 2분기를 놓고 봤을 때 약 1조 달러 정도가 이미 시장에 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저런 정책이 또 추가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6월 중순 이후부터가 그러한 정책이 언제 시행될지가 정해질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길게 늦게 이렇게 시간이 요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늦어도 6월 중순, 7월 초부터는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약 2조 9천억 달러가 예상이 됐는데 전반기에 1조에서 많아봐야 한 1조 3천억 정도 풀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 후반기 쪽에서 풀리는 자금이 상반기에 풀린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놓고 보면은 자산 시장이 6월 이후에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6월 이후에는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유동성은 그렇게 흐름이 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느 때부터 일본의 통화 정책도 굉장히 유심하게 보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기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악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줄어들지 않겠느냐 네. 이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표로 딱 정리를 하면은 여러 얘기를 할 필요 없이 표 한 장 네, 네.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 저건가요? 예, 네. 아래에 빨간색 줄이, 빨간색 선이 일본의 금리입니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 빨간색 선에서 돈이 나와서 다른 쪽으로 지금 위에 있는 점선들 쪽,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리 차가 많아야지만 저게 이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 국가 간으로 이동하면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 금리 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 금리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 여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간색 선이 올라오는 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작년 2023년부터 시작한 표에는 202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년만 놓고 보더라도 2025년하고만 비교하더라도 많이 좁혀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은 메리트가 없어지긴 없어지는데 그게 일본 BOJ 쪽에서 2번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아직 안 올렸는데 이번 6월에 한 번 올린다 하더라도 저 금리에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엔캐리 청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에 더 추가 금리까지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갭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청산보다는 오히려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변화될 수 있다. 시장의 걱정은 항상 앞서서 걱정을 하는데 실제 따져보면 그게 바로 반전이 되면서 6월 이후에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엔화 또 일본 금리에서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동성 흐름이 긍정적인 건데 네. 6월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예, 6월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도 있고 세수 요인도 있는데 네. 그게 4월처럼 압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크게 압박을 한다라기보다도 유동성을 맞춰서 표에 보시듯이 노란색이 4월 달에 좀 부담이었다고 한다면 세수 부담이었다라고 본다면요. 미국 얘기입니다. 오렌지색 6월 달도 부담이 되긴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유동성이 풀릴 것이기 때문에 벨센트 재무장관 또 다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6월 장세는 4월 장세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수적인 측면을 봤을 때 5월 강했는데 6월도 강세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근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잘 맞습니다. 참고해서 지켜보면서 그에 맞게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김영진 SP 리서치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